엄마, 나이도 있는데 사람들이 노망 났다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니들 아니냐?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자. 언제는 엄마 인생 안 살았어요? 꼭 옆에 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도 혼자 잘 사셨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남았다고 재혼이에요. 그게 아니라 너희한테 유산 안 줄까봐 그러는 것 아니냐? 그리고 내가 내일 죽니? 꼭 어서 죽고 돈 내놔라 하는 것 같네. 엄마, 왜 말을 그렇게 해? 우리가 꼭 나쁜 자식들 같네? 어쩌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가게 된 것일까? 할머니 고씨는 생각했어. 70세 나이에 아들, 딸의 말처럼 어쩌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는 나이에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갈 순 없는 것일까? 아니, 이 나이에 재혼을 한다는 것이 평범하지 않다는데, 그러면 이 나이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평범한 것일까? 이야기의 시작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오. 나 충청도로 내려가련다. 충청도요. 거길 왜요? 다짜고짜 하는 고씨 할머니의 말에 아들이 놀라 되물었어. 이사 가시겠다고요? 그래, 이제 너희도 자리 잡고 잘 살고 있고, 나도 한적한 곳에서 숨 좀 돌리면서 살고 싶다. 거기 연고도 없으시잖아요. 고씨의 고향은 서울이었고 70세가 된 지금까지 한 번도 서울을 떠나 살아본 적이 없었어. 그러니 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수밖에. 충청도 어디로 가시게요? 태안이 좋은 것 같더라. 바다도 있고. 근데 엄마가 어떻게 시골에서 사세요? 괜히 갔다가 고생만 하시지. TV도 안 보셨어요? 왜 못 살아? 거기도 있을 거 다 있더라. 그리고 병원이랑 시장만 있으면 됐지. 서울은 복잡해서 싫다. 아들은 고씨가 정말로 이사를 갈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듯 웃고 말았어. 어디서 살지도 대충 알아봐 놨어. 그럼 이 집은요? 고씨는 20년 전에 남편이 죽은 뒤에 이 집에서 아들, 딸 졸업시키고 시집장가도 보냈고 쭉 이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 이 집에서 산 세월이 30년 가까이 되었어. 사실 얼마 전에 집을 내놔봤는데 살 사람이 나타나서 계약서도 써놨다. 그제서야 고씨가 진심인 것을 안 아들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어. 얼마에 파셨는데요? 그게 왜 궁금하냐? 그냥 많이 올랐다는 것만 알아라. 30년 전에 분양이 안 되어 헐값에 샀던 집이 지금에 와서는 대단한 금액이 되어 있었어. 아니, 그래도 이 집을 갖고 계셔야죠. 서울 집값은 세월이 지나면 계속 오를 텐데. 지방에 집 사면 바보예요. 여기서 더 올라봤자 뭐하니? 나 죽을 때 이 집 끌어안고 관에 들어갈 것도 아닌데. 이 집 팔아서 나온 돈으로 태안에 전원주택 한 채 사고 대출 끼고 원룸 건물도 한 채 사서 월세 받는 돈으로 죽을 때까지 편히 살다 가련다. 아들은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어. 그래도 그건 너무 경솔하신 것 같은데. 걱정 마라. 너희한테 1억씩 주고 갈 테니까. 아니,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엄마 걱정돼서 그렇죠? 아들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 갑자기 큰 돈이 생기는 것이 얼떨떨한 듯했어. 엄마 생각이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하세요. 주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되죠. 그렇게 멀지도 않네. 그렇게 고씨는 평생 살던 서울을 떠나 태안으로 가게 되었어. 바닷가 근처에 아기자기한 텃밭이 있고 정원도 있는 그런 집이었어. 고씨가 평생 꿈에 그리던 집을 갖게 된 것이었다오. 다만 남편이나 아이들과 함께 온 것이 아닌
자신 혼자만 꿈을 이루게 되었지만 말이요. 베란다를 열면 늘 바퀴 굴러가는 소리, 경적 소리, 사람들의 고함 소리만 들려왔었는데 이곳에서는 새소리, 바람소리,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 기분 탓인지 진짜인지는 몰라도 공기도 서울에 비하면 맑고 청량한 듯 했다오. 처음 해보는 전원 생활은 무척 만족스러웠어. 물론 처음 한 달간은 말이요. 제가 그럴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런데 내려와 살면 옆집하고 농사 지은 채소도 바꿔 먹고 그럴 줄 알았지. 옛날 같지 않아서 요즘에 그런 게 어딨겠어요. 너희는 언제 내려올래? 이번 주에는 바쁘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한번 내려갈게요. 마당에 나가서 텃밭을 들여다보고 꽃에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하면 오전 시간이 지나가 있는데 문제는 오후부터는 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어. TV를 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지내는 것이 이리도 심심한 일인 줄은 몰랐다오. 그러지 말고 마을 사람들하고 좀 어울려봐. 예, 옆집 사는 사람은 인천 사람이라더라. 주말에만 가끔 와서 얼굴 보기도 힘들고. 그런 사람들 말고 거기 주민들이랑 어울려야지. 노인정 같은 데 가보는 게 어때? 노인정? 그런데 가는 건 좀 그렇지 않니? 그래야 친구도 사귀고 하지. 생각해보마. 하지만 다음 주가 되어도 다다음 주가 되어도 아들이나 딸은 바쁘다고 내려오질 않았고 고씨는 아들 말대로 노인정에 방문하게 되었다오. 마을 입구에 있는 노인정은 시설도 깔끔하고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어. 남들은 마을 발전기금 때문에 이웃들과 갈등도 생기고 그런다는데 다행스럽게도 고씨의 마을은 그런 것이 없었고 오히려 외지에서 온 고씨에게 친절했어.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도 많았지만 같은 마을 사람들끼리 가질 수 있는 유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고씨가 마음을 탁 터놓고 친밀하게 지내기는 어려웠어. 겉도는 고씨의 생각을 바꿔준 것은 어떤 할아버지였어. 전학생이 있네. 반가워요. 김춘배라고 합니다. 고씨가 노인정을 간 지 일주일 정도 지나자 마을에 살고 있던 김씨 할아버지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 서울에서 왔다고요. 나도 고향이 서울이에요. 젊었을 때 화곡동에 살았어요. 고씨는 동양인 김씨 할아버지가 무척 반가웠다오. 저도 그 근처에서 산 적이 있어요. 김씨 할아버지는 올해 75세로 아들 둘은 다른 지방에 살고 있었고 부인과는 사별한 지 오래라고 했어. 그런 가정사도 고씨와 비슷한 점이 많았다오. 그래서 고씨와 김씨 할아버지는 빠르게 가까워졌어. 김씨 할아버지는 노인정에서도 단연 인기가 많았는데 유쾌하고 신사다운 성격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끊이질 않았다오. 김씨 할아버지 덕분에 고씨도 노인정에 적응하고 사람들 사이에 녹아들 수 있었어. 얼른 나와요. 버스 놓치겠네. 주말엔 둘이 함께 등산을 했어. 무릎이 좋지 않아 높은 산은 못 올라가도 높지 않은 옥녀봉 정도는 정상까지 올라갔다 올 수 있었어. 김씨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혼자서는 꿈도 못 꿨을 일이요. 지금쯤 소파에 누워 TV나 보고 있지 않았겠어? 힘들면 잠깐 쉬었다 갈까요? 아니에요. 올라가서 물 한 잔 마시면 돼요. 그래도 나오니까 좋죠? 그렇네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새 지저귀는 소리와 나뭇잎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들, 서울에서 듣던 자동차 바퀴 소리, 경적 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평화를 주는 것들이었어. 이제서야 비로소 콘크리트 도시를 벗어나 자연으로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 내가 이러고 싶어서 내려온 거였는데 덕분이에요.
서울에서도 이렇게 활기차게 생활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매주 오면 되죠?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내려가서 막걸리 한 잔 마시면, 아, 이곳이 천국이구나 할걸요. 고시의 하루는 그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치기 시작했어. 매일같이 노인정에 갔고 그곳에 가면 김씨 할아버지가 있었어. 그에게서 바둑도 배우고 농사 짓는 법도 배우며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오. 어느 날 고씨가 딸과 통화를 한 날이었어. 그래서 오늘 그 양반이 와서 텃밭에 비닐도 씌워줬어. 나중에 이거 나면 너도 좀 보내줄까? 신이 나서 말하는 엄마에게 딸이 웃으며 대답했어. 엄마, 요즘 자꾸 그 아저씨 얘기만 하는 게 수상한데. 뭐가 수상해? 아니, 언제는 심심하다고 다시 서울 오고 싶다고 난리더니. 요즘엔 그런 말도 안 하고. 맨날 노인정 그 김씨 아저씨 얘기만 하잖아. 남자친구 생긴 거야? 그러자 고씨가 펄쩍 뛰며 말했어. 얘는 남자친구는 무슨? 이상한 소리 하지 말어. 주책 맞게 무슨 남자친구야? 그렇게 펄쩍 뛰니까 더 수상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거면 끊어. 그렇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말이 되는 소리가 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 김 씨는 꼭 서울댁만 챙겨주더라. 내가 뭘? 지금도 서울댁 고구마 까주고 있잖아. 노인정 할머니가 하는 소리에 김씨 할아버지가 뒤통수를 극적거렸어. 고씨도 왠지 모르게 부끄러움을 느꼈다오. 나이 70 먹고 이런 농담에 의연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볼만 빨개졌어. 해가 질 무렵 고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 지금 가려고요. 네, 해지기 전에 가려고요. 잠깐 기다려요. 나도 가야겠다. 김씨 할아버지도 고씨를 따라 일어나며 모자와 외투를 챙겼어. 노인정에 있던 노인들이 그 둘을 보며 얼레리 꼴레리 했어. 별뜻 없이 재미로 야유하는데도 고씨는 부끄러워져 후다닥 노인정을 나왔어. 뒤따라온 김씨 할아버지가 옆에서 함께 천천히 걸었어. 노을과 바다를 배경 삼아 마을을 걷고 있으니 마음이 왠지 부풀어 올랐어. 그렇게 감상에 젖어 있는데 김씨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어. 이 동네 사는 건 나쁘지 않죠? 그렇네요. 사실 무작정 내려와서 잠깐 후회도 했는데, 좋아요. 서울에서는 이런 여유가 없었으니까. 서로의 집이 갈리는 골목에 서서 김씨 할아버지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건넸어. 사박사박 걸어가면서 읽어봐요. 2번 접혀있는 흰 종이였는데 열어보니 편지였어. 비록 시작을 함께 하진 못했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서로 의지할 벗이 되고 싶습니다. 천천히 아름답게 저무는 노을처럼 우리 함께 저물어 갑시다. 김춘배로부터. 짧은 편지가 고씨의 심금을 울렸어. 남편이 죽고 아들, 딸도 모두 출가시키고 혼자 산 세월이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다오. 젊었을 땐 먹고 사느라 바빴고 나이가 들어서는 모든 과제가 끝난 기분으로 살다 보니 한없이 외로운 삶이었어.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몇십 년 만이었다오. 이 나이에도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 비록 젊었을 적처럼 활활 타오르는 불타는 사랑은 아니지만 은은하게 타오르는 작은 불꽃이 마음속에 피어나는 것을 느꼈어. 그것은 사랑일 수도 있고 인간적인 호감, 같은 처지에 놓은 동지애 같은 것일 수 있지만 그런 모든 감정은 결국 비슷한 결이 아니겠어?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나 길지는 모르겠지만 죽는 날까지 외롭지 않게 서로 의지하며 산다면 고씨도 김씨도 좀 더 인생이 충만해질 것 같았어.
둘은 금세 좋은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 그렇다고 그전과 크게 삶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어. 하지만 고씨의 마음은 이전과는 전혀 달라졌다오. 하루하루가 기대가 됐고 더 이상 서울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됐어. 그 사실은 아들과 딸도 곧 알게 되었다오. 어느 날 고신에 놀러온 딸이 김씨 할아버지의 편지를 발견한 것이요. 처음에는 다소 충격을 받은 듯한 딸은 말이 없다가 이내 엄마가 외롭지 않다면 잘 지내보라고 하였어. 그렇게 끝났다면 행복한 결말이었겠지만 인생은 그리 흘러가지 않았어. 어느 날 김씨 할아버지가 말했어. 전원주택에 살면 늘 집도 고쳐야 하고 풀도 매일 뽑아야 하는데 혼자서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생전 안 해본 일이라. 차라리 이참에 살림을 합치는 게 어때요? 사실 그동안의 마당 관리도 할아버지가 해주고 있었고 자잘하게 손이 가는 일도 도움을 주고 있었기에 고씨도 그것이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고 생각했어. 우리 집은 좁으니까 내가 그냥 이 집에 들어와서 살면 괜찮겠네요. 마을의 작은 빌라에서 홀로 살고 있던 김씨 할아버지였어. 또한 고씨는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고씨네 집에서 함께 사는 게 맞아 보였어. 대화는 자연스럽게 김씨 할아버지가 이사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자 고씨도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만 했어. 아들, 딸들도 가끔 오는 집이었기에 앞으로 불편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미리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들, 딸도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잘 만나라고 했지 재혼까지 하랬어요? 누가 결혼식이라도 올린다니? 그냥 살림만 합친다는 거야. 그게 그거지? 살림 합치면 결혼이지 뭐야? 딸은 고씨의 말을 듣고 노발대발했어. 귀청이 떨어지도록 소리를 질렀어. 딸이 노골적으로 반대하자 고씨는 발끈하게 됐어. 재혼 안 한다. 근데 또 재혼을 하면 또 어떻다고 그러냐? 그걸 말이라고 해? 나이를 생각해, 엄마. 주변에서 주책이라고 욕하지. 70살은 재혼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니? 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 혼인신고는 의논한 적도 없지만 대놓고 주책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어. 그리고 그 할아버지 재산도 얼마 없다면서? 재혼하면 엄마만 손해지. 나이 들어서 엄마 덕 좀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김씨 할아버지는 본인의 이름으로 된 빌라가 있었고 모아둔 돈과 연금 그리고 아들들에게 받는 용돈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부자는 아니었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은 가지고 있었어. 누구에게 빌부터 살 만큼 힘들지도 않았단 말이요. 너 말 조심해라. 그리고 네 말대로 이 나이에 손해를 좀 보든 안 보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재산이 뭐가 중요해? 재산을 불려야 하는 나이도 아니고. 그러자 딸이 화를 냈어. 그럼 엄마 자식들 생각은 안 해? 뜬금없이 자식들 생각은 안 하냐는 딸. 그 말 뜻은 자식들 줄 재산을 김씨 할아버지에게 줄 수 없다는 뜻 아니겠어? 딸의 의중을 깨닫자 고씨는 화난 목소리로 대답했어. 설마 유산 때문이냐? 그러자 딸이 더욱 펄쩍 뛰며 말했어. 엄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엄마 걱정돼서 하는 소리지. 막말로 그 아저씨가 엄마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일 수도 있잖아. 그런 사람 아니야. 돈이 그렇게 궁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엄마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해서 폐가망신당한 사람 얘기 못 들어봤어?
좀 있으면 돈 빌려줘라. 어째라 하면서 뒤통수 칠 수도 있다고. 만나보지도 않고 그런 소리래. 만나고 싶지 않아. 설마 사랑이니 뭐니 그런 소리 하시는 거 아니죠? 징그러워? 그런 소리 하지 마. 고 씨는 불쾌해져서 전화를 끊어버렸어. 지들이 하는 것만 사랑인 줄 아나. 설령 그런 사랑이 아니더라도 남은 인생을 누군가와 함께 오순도순 외롭지 않게 사이좋게 지내다 가고 싶었어. 아들도 딸도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혼자 사는 고 씨에게 누구 하나 함께 살자는 말을 한 적도 없었어. 물론 고 씨도 바라지 않았지만 서운한 것은 서운한 것이었어. 자신들이 돌봐주는 것도 아닌데 엄마 옆에 누군가가 있는 것은 또 싫은 모양이었어. 아니면 정말 단순히 유산을 뺏길까봐 무서운 것일 수도 있고 말이요. 고 씨는 이제는 쓸쓸하게 혼자 늙어가긴 싫었다오. 섭섭한 마음에 찔끔 흐르는 눈물을 훔쳤어.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아들에게도 전화가 걸려왔어. 둘이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이 무척이나 마음에 안 드는 듯 했어. 엄마, 나도 당황스러워요. 나도 이 나이에 새아버지가 생길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버지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 그냥 엄마한테 동반자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냐. 그럼 혼인신고는 안 하시게요? 너도 그 소리니? 안 한다니까 그러네. 그리고 한다고 해도 그게 무슨 상관이야? 순진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쪽도 자식들이 있다면서요. 혼인신고하면 그 사람들도 엄마 자식들이 되잖아요. 아들도 딸과 같은 말을 반복했어. 결국에는 재산 이야기요. 너 결혼할 때 내가 집 사주니까 뭐라 그랬냐? 이제는 나 다 쓰다가 죽으라 하지 않았냐? 아들과 딸이 결혼할 때 각각 집을 해줬는데 이제는 더 이상 엄마에게 손 벌리지 않을 것이라며 가진 돈 다 쓰고 돌아가시라 그런 소리를 했었어. 이어지는 아들의 말이 더 황당했어. 엄마, 그건 엄마 살던 집값이 오르기 전 이야기고요. 거기 태안 집이랑 건물이랑 팔면 그게 얼만데요? 언제적 얘기를 하세요? 고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어. 내가 여기 내려오면서 너희한테도 1억씩 주지 않았냐? 아니, 그래서 그럼 그걸 평생 다른 집 식구였던 사람들한테도 나눠주겠다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아니잖니. 고 씨는 자식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어. 당장 혼인신고하지 않더라도 살림을 합치면 자연스럽게 그리 되지 않겠느냐며 반대했다오. 고 씨는 애초에 혼인신고까지 할 생각도 없었는데 자식들이 이렇게 나오니 괘씸한 마음이 들었어. 물론 자식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유산 노래노 부르는 것이 자신을 벌써부터 죽은 사람 취급하는 듯해서 괴로웠어. 늙으면 사람도 아닌 것인가. 늙으면 모든 결정을 죽는 날을 생각하여 내려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김씨 할아버지도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어. 나도 자식이 있고 혼인신고까지 해서 서로 불편하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혼자가 둘이 되는 것만 생각했지.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내 돈 쓰며 살지. 돈 달라고 할 생각도 없었고요. 알아요. 참 민망하네요. 그럴 것 없어요. 정 그러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지내도 되고요. 근데 집이 작아서 불편할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지내도 괜찮으니까 편한 대로 해요. 순수한 마음만 있던 문제였는데 자식들은 그런 고 씨와 김 씨를 멋대로 재혼시키고 또 멋대로 관짝에 눕히는 상상까지 하고 자신들끼리 열내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었어. 자꾸만 그 나이에 하는 소리도 진절머리 났고 아들, 딸과는 이제 통화도 하기 싫었다오.
어느 날 김씨 할아버지와 함께 잡초를 뽑고 있는데 아들과 딸이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어. 어찌나 씩씩대며 오던지 자식들이 아니라 꼭 빚받으러 찾아온 빚쟁이들 같았어. 아니, 왜 전화를 안 받아? 딸이 다짜고짜 따졌고 아들도 옆에서 거들었어. 일도 바쁜데 여기까지 찾아오게 만드세요. 내가 언제 오라고 하든 고씨가 김씨 할아버지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아들과 딸이 쫓아 들어왔어. 여기 계시니까 차라리 잘 됐네요. 이참에 탁 터놓고 얘기해요. 나는 할 말 없으니까 바쁘면 올라가 봐라. 엄마, 정말 동네 창피하게 왜 이러세요? 넓지도 않은 동네에서 70대 노인들이 재혼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니네 동네도 아닌데 니들이 창피할 게 뭐가 있니? 참 웃긴다. 아들이 말문이 막힌 듯 머뭇거리자 옆에서 딸이 말했어. 꼭 이렇게 자식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까지 이 아저씨랑 재혼을 해야겠어? 고씨는 어이가 없었어. 누가 누구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다는 말인지. 부족함 없이 키웠다고 생각했고 남편과 함께 그동안 모아온 돈, 남편 보험금까지 다 털어서 시집 장가 보냈어. 그런데 살고 있던 집값이 올라 돈이 생겼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달려들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내가 너희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길래 피눈물을 흘리냐? 뼈 빠지게 일해서 공부시키고 집도 해주고 다 해줬잖냐? 늙음하게 이제 내 인생 살아보려 하는데 뭐가 문제야? 지금 피눈물 나게 하고 있는 건 너희들 아니냐? 왜 이제 와서 재혼 같은 걸 해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해? 도대체 그 나이에 무슨 재혼이야? 내 나이가 왜 70살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냐? 손주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할머니가 결혼한다고 하면 애들이 놀라 자빠지겠다. 점점 험악해지자 김씨 할아버지가 말렸어. 그러지들 마세요. 우리는 애초에 재혼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요. 걱정하는 그런 일 안 생길 겁니다. 그러자 딸이 눈을 번뜩 뜨면서 말했어. 그래요? 그거 잘 됐네요. 그러면 지금 각서 쓰세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웬 서류 뭉치를 꺼내왔어. 읽어보니 혼인신고를 절대 하지 않고 고씨의 유산도 한 푼도 가져가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어. 고씨는 기가 막혀 웃었어. 아예 지금 콱 죽어버리라고 고사를 지내지 그러니? 아니에요. 내가 사인하면 되는 거지요. 뭐하러 그런 거에 사인을 해요? 고씨는 할아버지에게 너무 창피했고 자식들에게는 정말 실망했어. 사인하신다는데 왜 그래, 엄마? 나중에 맘 바뀔지 누가 알아? 언감생심이라는 말도 몰라? 참으로 무례한 언사였어. 그 말을 들은 김씨 할아버지의 표정도 좋지 않았어. 사인은 할게요. 그런데 그 전에 이 말 한마디는 해야겠네요. 나도 나 사는데 부족함 없고 우리 아들 둘도 변호사, 세무사예요. 지들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고 내가 가진 거 탐낼 아이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집도 탐나지 않고 돈도 탐나지 않아요. 그러자 고씨가 참지 못하고 딸이 꺼낸 종이를 마구 찢어버렸어. 너희 그냥 이 집에서 나가라. 이게 무슨 행패야? 뭐? 행패? 엄마, 우리한테 왜 그래 도대체? 엄마, 왜 이렇게 변했어요? 그럼 내가 잘했다고 할 줄 알았냐? 해줄 만큼 해줬으면 이제 엄마 행복을 위해 살라고 격려는 못 해줄 망정.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사람이 할 짓이니? 혼인신고 안 한다고 분명히 말했잖니? 그렇게 바쁘다고 자주 오지도 않았던 애들이 둘이 시간 맞춰서 내려온 것도 황당하다. 그건 엄마가 웬 아저씨한테 코가 깨어 있으니까 그렇지.
엄마! 선택해! 저 아저씨야, 우리야?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딸이 하는 철없는 말에 할 말을 잃었어.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안 하더라도 너희는 선택 안 할란다. 나도 엄마보다 돈이 우선인 자식들은 필요 없다. 그러자 아들이 옆에서 끼어들었어. 뭐예요? 엄마, 그럼 앞으로 손주들도 못 볼 텐데 괜찮겠어요? 너희들은 그럼 내 재산도 못 갖게 될 텐데 괜찮겠냐? 둘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 손주를 못 본다고? 그래, 손주를 인질로 협박하는 자식은 내 자식 안 하는 게 맘 편하겠다. 그리고 누가 들으면 내가 큰 부자라도 되는 줄 알겠다. 근데 누가 알면 창피해서 말도 못해. 어서 썩 꺼져라. 그렇게 아들과 딸을 쫓아내버렸어. 씩씩대며 쫓아냈지만 흐르는 눈물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사랑 주며 인성이 바른 아이들로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가 보. 무조건 주기만 했더니 이제는 안 준다고 엄마를 윽박지르는 자식들이요. 그러나 저렇게 키운 건 다름 아닌 고씨 본인 아니겠어? 누굴 탓하겠어? 김씨 할아버지도 고씨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해 주었지만 할아버지의 표정도 만만치 않게 착잡해 보였어. 이 나이에 자식 또래에게 안 좋은 취급을 당하니 당연히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오. 아들과 딸이 돌아간 뒤에 시름시름 앓으며 누워만 있었어. 빨리 저 세상 가게 만들어서 유산을 받을 작전이었다면 자식들이 금방 성공할 것 같았어. 그렇게 괴로워하는 고씨의 핸드폰이 띠링하고 울렸어. 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어. 엄마, 우리가 말이 격했는데 그런 뜻 아닌 거 알잖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 근데 엄마가 그 남자한테 푹 빠져서 우리한테 필요 없다고 하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 아저씨가 만약에 거기에 사인 안 한다고 했으면 당연히 엄마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잖아. 우리가 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야. 그 엄마도 남은 인생 딸 자식도 안 보고 살면 마음이 편하겠어? 다시 잘 생각해봐. 그 아저씨랑 사는 게 좋은지, 손주들 보면서 우리랑 오고 가며 지내는 게 좋은지. 끝까지 자신들이 옳았다는 내용이었어. 고씨도 전화를 거는 대신에 딸에게 답장을 써내려갔어. 너희들은 꼭 내가 곧 죽을 것처럼 말하는데 엄마 아직 70살밖에 안 됐다. 아픈데 없으니 앞으로 1, 2년 살다 죽을 것도 아닌데 나도 내가 같이 있고 싶은 사람과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지내다가 가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됐냐. 너희에게 돈을 안 준 것도 아니고 나 죽으면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이 너희 것 아니냐. 혼인신고도 안 한다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니들이 불안하다고 반대했잖냐. 나는 너희들 낳고 내 인생도 없이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 그런데 나도 너희처럼 젊은 때가 있었고 엄마이기 이전에 꽃다운 삶이 있던 여자였어. 너희가 너희의 인생이 소중하듯이 나도 내 인생이 소중하다. 내가 낳은 자식들이니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키워낸 것으로 의무는 다했다고 생각한다. 내 인생의 대부분은 너희에 의해 흘러갔지만 인생의 마지막 장은 내가 직접 써내려 가련다. 그러니 더 이상 아무 말 말아라. 너희가 놀러 온다면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슬퍼하지 않으련다. 잘 지내거라. 아들이 그리고 딸이 무슨 답장을 할지는 몰랐지만 고씨는 이번 기회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어. 내 인생이었지만 남편과 자식이 무조건 우선이었던 삶. 이제는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홀가분하게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보고자 마음먹게 되었어. 70세이지만 그러니 오히려 후회 없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었어.
행복하고 싶다는 게 결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오. 땡영! 밤내놔라! 나를 굶겨 죽이려는 걸 다 알고 있다! 천하의 나쁜 년! 배고프다며 집안 물건들을 죄다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할머니는 올해 88세가 되었어. 그리고 그 말을 듣고도 묵묵히 자신의 할 일만 하고 있는 또 다른 할머니는 올해 63세가 된 남씨 할머니요. 밥만 차리고 내 집에서 썩 꺼져라! 치매 증상이 있는 듯한 노인은 밥 달라며 아우성이었어. 결국 노인이 지쳐 방에 들어놓을 때까지도 밥상은 차려지지 않았다오. 정오가 되자 남씨가 밥을 차렸어. 식사하세요. 남씨가 방문을 열고 말하자 노인이 헐레벌떡 뛰어나왔어. 노인이 식탁에 앉은 모습을 보고 옥상에 올라가 이불 빨래를 널었어.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 집 안으로 들어온 남씨는 난장판을 보게 되었어. 이 노인네가 남씨가 소리를 빽 지르자 노인은 겁먹은 듯 움츠렸어. 밥상은 엎어져 있었고 국이며 밥이며 반찬이며 전부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 노인의 옷과 머리도 엉망이었다오. 남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들고 있던 빨래 바구니를 노인에게 집어던졌어. 정신이 온전치 못하면 얌전하기라도 해야지. 하루라도 사람을 못 살게 굴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느냐고. 씩씩대던 남씨는 노인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욕실에 넣었어. 노인은 휘청거리면서 인연이 나 죽인다며 소리를 질렀어. 그리고는 수도를 틀어 아직 온기가 채 돌지 않은 찬물을 노인에게 쏘아댔어. 노인은 물세례를 맞고 허우적댔다오. 그냥 빨리 저 세상에 가버리던가 하세요.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야? 나도 늙어서 내 한 몸 챙기기 힘든데 왜 당신 뒤치다거리까지 해야 해? 한 번만 더 그러면 밧줄로 묶어놔 버릴 거야. 네? 무섭게 으름장을 놓는 남씨의 겁먹은 노인은 찬물에 파랗게 질린 입술을 덜덜 떨어댔다오. 거친 손으로 노인을 씻긴 뒤 남씨는 외출하기 위해 집 밖을 나섰어. 가스불을 끄고 방에 있는 창문들을 모두 잠근 뒤에 현관문을 나왔어. 오래된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기에 현관문과 대문을 모두 잠궈야 했는데 둘 다 밖에서 자물쇠로 잠그게 되어 있었어. 대문 자물쇠까지 단단히 걸어놓은 남씨가 사라지자 주변에서 보고 있던 동네 사람 중 하나가 말을 꺼냈어. 치매 걸린 엄마를 저렇게 가둬두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 매일 깨지는 소리 들리고 고함 소리도 들리고 그러던데 노인 학대로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요. 그러자 수근거리는 젊은 여자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한 할아버지가 말했어.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저 둘을 안다면 그런 말 못하지. 저렇게 학대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학대라니? 저 양반이 저렇게 몇십 년 동안 혼자서 시어머니를 돌본 사람이야. 아, 친정엄마가 아니라 시어머니예요? 그래. 남편 죽고 치매 걸린 시모를 버리지 않고 데리고 사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효부지. 근데 젊었을 땐 저 시모가 아주 성깔이 대단했다고. 그렇게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지. 그때 있었던 이 동네 사람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야. 며느리가 도망 안 간 게 용해. 그랬어. 남씨와 노인은 고부 사이였어. 20대 초반에 시집온 남씨는 그때부터 쭉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 약 20년 전에 남편이 죽은 뒤에도 계속 같이 살았고 그렇게 지금에까지 이르러
둘 다 주름 가득한 노인이 되었어. 시어머니에게는 딸도 하나 있었기에 며느리와 단둘이 살고 있는 지금 모습이 이상하기도 했다오. 모든 이야기는 40년 전에 시작이 되었어. 지금의 며느리, 남씨는 22살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 남편은 남씨보다 3살이 많았는데 직장도 좋았고 무엇보다 그 멀끔한 외모에 반하게 되었다오. 그리고 결혼할 당시에도 시어머니만 있었어.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릴 적 돌아가셨고 여동생도 하나 있지만 일찍 결혼해서 출가하여 남편과 시어머니 둘만 함께 살고 있었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씨가 그 집에 들어가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다오. 남씨는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가 될 생각에 설렜어. 하지만 그런 꿈 같은 상상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았어. 시어머니는 동네에서도 아주 유명한 여자였어. 나쁜 의미로 말이요. 어찌나 성질머리가 고약하고 드센지 시어머니의 이름만 나와도 모두들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오. 못되기로 소문난 시어머니가 가장 못된 순간은 남씨의 앞에서였소. 남씨는 세상 모든 시집살이란 시집살이는 다 당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어. 남씨의 일과는 오전 4시 30분부터 시작이 되었어. 매일 그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상을 차려야 했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출근한 뒤에나 찬밥을 먹을 수 있었어. 그렇게 대충 끼니를 때우면 찬장에 있는 모든 식기들을 꺼내서 닦아놓고 다시 들여놓았고 일을 안 하는 시어머니는 대부분 집에 계시기에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새로 차려서 내드려야 했어. 가끔 TV 뒤나 창틀을 손으로 훑어서 먼지가 나오는 날에는 남씨는 그날 먼지가 되도록 혼쭐이 나야 했어. 그리고 2, 3일에 한 번씩은 농에 있는 이불들을 전부 꺼내 빨아서 널어 놓아야 했는데 그것은 남씨가 임신을 하고 배가 불러왔을 때도 어김이 없었다오. 하루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불을 손수 밟아 빤 후에 옥상에 널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옆집 아줌마가 말을 걸었어. 새댁 그렇게 배 나와서 맨날 무슨 이불 빨래를 그렇게 해? 그러다 애 떨어져. 남씨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할 일을 마쳤고 옆집 아줌마의 말을 듣고 있던 시어머니는 다음 날부터는 남씨에게 이불 빨래를 뒷마당에서 하도록 했어. 행동거지를 어떻게 했으면 저 아줌마가 너한테 그런 소리래? 내가 널 괴롭히기라도 한단 말이냐? 그럼 그 빨래를 어른이 내가 하리. 임신했다고 유세 떠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마을 사람들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혀를 찼어. 지금 시대는 물론이거니와 그 당시에도 그 정도로 며느리를 부려먹는 집은 많지 않았다오. 남씨에게는 남편의 여동생인 시누이도 하나 있었는데 며칠에 한 번씩은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시누이 집에서도 비슷한 노동을 해야 했어. 너네 이불 좀 다 내와봐. 빨래하게. 이불을 갑자기 왜 빨어? 새언니 있을 때 빨어. 항상 이런 식이었어. 남씨는 새로운 가족이 아닌 새로운 식모 혹은 일꾼 취급을 당했어. 그뿐이었다면 남씨도 그리 괴롭지는 않았을 것이요. 내 인연이 지 애미랑 똑같아.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남씨의 딸도 남씨와 똑같은 취급을 당했어. 고추도 못 달고 태어난 것이 뭘 잘했다고 어른한테 대들어? 사소한 일로도 불호령이 떨어졌고 본인의 기분이 틀어진 날에는 어린 여자아이를 팬티만 입혀서 대문 앞에 세워둔 적도 많았어. 어머니, 제가 잘 가르칠게요. 제발 그만하세요. 남씨가 애원해도 소용이 없었어.
너는 네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든 본데 없이 자라서 시애미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래서 못 배운 것들은 집에 들이는 게 아니지. 친정까지 모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어. 그렇다면 남편은 남씨가 그토록 고생하는 와중에 무엇을 하였는가 하면 무척 바빴어. 돈 버느라 바빴느냐? 그것은 아니었어. 그리고 그것이 남씨가 이 집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진저리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 초등학생이 된 딸아이가 어느 날 남씨에게 말했어. 엄마, 나 오늘 학교에 아빠가 데리러 왔잖아. 응. 그런데 어떤 애가 우리 아빠 보고 아빠라고 그랬다? 황당한 소리를 들은 남씨가 웃었어. 네가 잘못 들었겠지. 그러자 딸이 대답했어. 아니야. 아빠가 같이 짜장면도 사줬는데? 남씨는 순간 말을 잃었어. 근데 짜장면 먹으면서도 계속 아빠라고 불렀어. 아는 친구야? 다른 반 친구인데 친하진 않아. 걔도 우리 아빠 딸이야? 왜 아빠라고 불러? 남씨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서 딸에게 어떤 설명도 해주지 못했어. 남씨의 남편은 다른 남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가장이자 남편이었어. 남씨가 시집살이에 괴로워해도 편들지 않는 것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스스로에게 변명을 했지만 집안일에 신경을 쓸 정신이 남아있지 않았을 뿐이었어. 당신 그게 사실이에요? 남씨가 남편에게 추궁하자 남편은 아니라고 발뺌하였어. 애가 헛소리하는 걸 고지고대로 믿어? 헛소리요? 같이 짜장면도 먹었다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헛소리예요? 그냥 애 친구라길래 같이 사준 것뿐이야.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도 거들었어. 너 미친 거 아니니? 어디서 남편한테 눈에 쌍심지를 켜고 대들어? 그것도 시애미가 보고 있는 앞에서? 어머니, 같은 학교 친구가 애 아빠한테 아빠라고 불렀다는데 제가 이 정도도 따지지 못할 일인가요? 남씨가 말대꾸를 하자 시어머니의 눈이 세모꼴이 되었어. 이것 봐라! 그러다 시애미도 치겠다! 네 애미가 그렇게 가르치든 하늘 같은 서방이 아니라면 아닌 줄 알아야지. 어머니, 애한테 딸내미랑 친하게 지내라고 짜장면 좀 사줄 수도 있지. 그것 갖고 서방을 잡아. 시어머니는 꼬투리 하나 잡았다 하는 표정으로 남씨를 몰아세웠어. 내가 살다 이런 일을 다 보게 된다. 이거원 서방이 마누라 무서워서 밖에도 못 다니겠네. 한사코 아니라는 남편과 시어머니. 아이의 말을 고지고대로 들은 남씨만 경솔한 여자가 되어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시장에 갔다 온 남씨가 집으로 향하는데 대문 앞에서 신랑이 하고 있는 두 인형이 보였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누가 보면 어쩌려고? 어서 가서 전화로 이야기해라.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 일 만나서 얘기해야겠어요. 이 시간에 집에 왜 있겠어? 일 나가고 없다. 나중에 그 집으로 가라고 할 테니까 어서 돌아가. 이혼한다길래 애도 낳고 살았는데 우리 애는 아빠 없는 자식으로 크고 있다고요? 남씨가 들고 있던 검정 비닐봉지들이 툭 떨어지고 감자들이 길바닥을 굴러갔어. 그런 줄도 모르고 남씨는 두 여자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어. 그런 남씨를 발견한 건 시어머니였어. 애미야. 그러자 앞에 있던 여자도 남씨를 돌아보았어. 역시 그때 그게 맞았죠? 애 아빠가 두 집 살림하고 있던 게? 아니다. 그냥 지나가는 여자다. 듣고 있던 여자가 끼어들며 말했어. 지나가던 거 아니고 당신 남편과 나 사이에 아이가 있어요.
당신 딸하고 동갑이고요. 기가 막혔다오. 자신이 딸아이를 가졌을 당시에 남편이 바람을 펴서 또 다른 아이가 생긴 것이었어.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시어머니는 결국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어. 그러면 애가 생겼다는데 어떻게 아냐? 시어머니의 뻔뻔하기 그지없는 말이었어.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알면서도 저를 속이고 두 며느리를 보신 건가요? 딸아이와 동갑이면 최소한 10년의 세월이었어. 그간 온갖 구박을 다 당하며 살았는데 정작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런 남씨를 기만했어. 그쪽은 맘 편히 잘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혼자 애 키우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과연 그럴까? 시어머니에게 모진 멸시를 받으며 살아온 세월이었는데 여자는 그런 남씨가 부러운 모양이었어. 그럼 차라리 나와 바꾸자 하고 싶은 심정이었어. 하지만 딸아이를 위해선 그럴 수 없었다오. 돌아가서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남씨가 말하자 여자는 콧방귀를 뀌었어. 그렇게는 못하겠다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남씨는 참지 못하고 들고 있던 가방을 여자에게 집어던졌어. 그러자 여자도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어. 대문 앞에서 두 여자가 머리채를 잡고 싸우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 그러다 퇴근한 남편이 돌아왔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둘을 뜯어말렸어.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뭐 하는 짓이요? 당신이 말 좀 해봐요. 그러자 남편이 남씨의 손을 여자의 머리채에서 뜯어내어 밀어버렸어. 남씨는 바닥에 주저앉았다오. 그리고는 시어머니로부터 폭언이 쏟아졌어. 나원참! 동네 창피하게 이게 무슨 짓이냐? 남편이 실수 좀 했다고 길거리에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달려들어. 이래서 못 배운 며느리는 드리는 게 아니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누구에게 배웠다 못 배웠다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소. 애초에 네가 잘했으면 남자가 딴 여자를 만나냐? 그리고 네가 아들이라도 낳았으면 내가 나서서 뜯어 말렸다. 뭘 잘했다고 이런 미친 짓을 해? 오랜 세월 무슨 일이든 잘못된 것은 남씨 탓이었고 잘한 것은 남편이나 자신 덕이었던 시어머니. 이번에도 남씨 탓을 하고 있었어. 남자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두 번째 며느리라도 보았다는 말인가. 남편은 그 여자를 데리고 사라졌고 남씨는 시어머니에게 억지로 끌려 집 안으로 들어갔어. 내가 이제 동네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이게 제 책임인가요? 탓하시려거든 애 아빠 탓을 하셔야죠. 감히 시애미한테 대드냐? 내가 딴 살림 차리라고 했냐?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어. 이게 다 여자가 못나서 생기는 일인 게야. 단속을 잘했어야지. 남씨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할 말을 잃었어. 그래도 살기는 너랑 살고 있으니까 이제라도 서방 마음 잘 잡아봐라.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끝까지 아들은 잘했고 며느리는 잘못했다는 심어.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이혼할 거니까요. 남씨가 독하게 내뱉자 시어머니가 별 이상한 소리를 다 듣겠다는 듯이 대꾸했어. 이혼? 이혼이 무슨 장난인 줄 아냐? 잔말 말고 저녁밥이나 차려라. 그러곤 방문을 탁 닫고 들어가 버렸어. 이런 사람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아나무인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 여겨지는 듯했어. 아이만 데리고 가방을 싸서 훌쩍 이 집을 떠나버릴 생각을 했어. 그리고 대문 앞에다 침이라도 한번 뱉어주면 속이 시원할 듯했다오. 결국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묻는다면
대답은 아니요, 였어. 곧 돌아온 남편이 모든 걸 정리하겠다며 잘못을 빌었고, 무엇보다도 딸아이에게만은 다정했던 남편이기에 딸이 헤어지기 싫다며 울며 매달려 떠날 수 없었어. 결과적으로 그것은 한참은 잘못된 선택이었어. 그 뒤로도 남편은 남씨 모르게 두 집을 오가며 지냈어. 남편의 또 다른 아이는 전학을 갔고, 한동안은 남편이 가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 깨닫지 못했다오. 그 사실을 남씨가 알게 된 것은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였어. 남씨의 딸 또한 커가면서 서서히 모든 사실을 깨달아갔어. 아이는 더 이상 아빠를 따르지 않았고 비정상적인 할머니에게도 질려버렸어. 그리고 어릴 적 이혼하겠다는 어머니를 말렸던 그날을 두고두고 후회했다오. 남편은 변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남씨와 손녀를 괴롭혔어. 남씨는 딸이 성인이 되는 순간 함께 그 집을 나오기로 약속했어. 그런데 운명이라는 것이 어찌 그리 남씨에게만 모진지 또다시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오. 그것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이었어. 딸이 대학에 합격하던 해에 남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하늘을 떠나버렸어. 또다시 그 여자에게 간 남편에게 남씨가 전화를 걸자 급하게 차를 타고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가 났어. 남편은 만취한 상태였는데 공교롭게도 남편을 친 것은 또 다른 음주운전자였어. 저와 똑같은 인간에 의해 목숨을 빼앗긴 것이 참으로 신기했어. 남씨가 그 순간 속으로 잘 죽었다 생각했다면 천벌을 받겠어? 하지만 마냥 잘 갔다 후련해야 할 수만은 없었어. 박복한 인연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아들을 잡아먹었구나. 네가 그때 전화만 하지 않았어도 내 아들이 술 먹고 운전할 일이 없었을 텐데. 헛소리였어. 남씨의 남편은 술 먹고 운전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인간이었어. 그날 남씨가 전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것이었어. 내 아들 돌려내라. 이거사. 내 아들 돌려내라 말이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 정신을 놓은 노인만 두고 딸과 떠나버릴 만큼 남씨는 매정하지 못했어. 남씨는 남편의 여동생에게 전화했어.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란 소리를 했더니 돌아오는 건 냉정한 거절이었어. 시누이도 아들만 찾는 어머니와 몇 년 전 절연한 상태였다오. 몇 달의 시간이 흐르자 시어머니는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 저는 제 딸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펄쩍 뛰었어. 뭐야? 서방이 없으니까 늙은 시모는 내팽개쳐버린다는 거냐? 이런 천하의 몹쓸 며느리가 다 있냐? 저는 그동안 할 만큼 했어요. 정 그러시면 둘째 며느리한테 가보시던가요. 하지만 그도 불가능한 것이었어. 남편이 죽자 그 앞으로 된 재산 일부를 상속받아 떠난 지 오래였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동안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아들 일은 노인이 딱하지도 않냐? 그리고 어차피 지금 살고 있는 이 집도 내 아들 거 아니냐? 난 아무 데도 못 간다. 어머니한테 나가라고 안 해요. 저도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제가 나갈게요. 그러자 더 이상 잡을 구실이 없다는 걸 깨달은 시어머니가 꺼이꺼이 울며 남씨의 발치에 매달렸어. 애미야, 내가 그동안 서운하게 한 게 있으면 다 잊어라. 넌 서방 잃고 난 아들을 잃었는데 우리가 의지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냐? 어떻게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시어미를 버리냐? 남씨는 시어머니가 하는 말 중 어느 하나도 공감할 수 없었지만 혼자 남아 우는 노인을 보니 기분이 착잡했어.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떠나버리려 했지만 남편이 죽는 바람에 이 상황이 못내 불편했다오. 딸은 대학에 입학하면서 먼저 상경을 했고 남씨만 따라가면 될 일이었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 남편이 죽었으니 이 집은 자신과 자신의 딸의 몫이지 시어머니의 몫이 아니었어. 그동안 당한 서름을 보상도 받지 못하고 맨몸으로 떠나려 하니 문득 억울한 생각도 들었어. 내가 이제 너 하는 일에 딴지도 안 걸고 자라마. 내가 한 번만 더 그러면 날 쫓아내라. 이때 시어머니는 70을 바라보는 나이였어. 시어머니만 속썩이지 않는다면 남씨가 굳이 이 집을 떠나야 할 이유도 없었어. 그렇게 남씨는 또다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었다오. 하지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모든 것은 남씨의 타고난 성정이 모질지 않은 탓이었어. 그러니 계속 그 집에 붙어 있을 생각을 한 것 아니겠어? 시어머니는 그녀의 말대로 이전처럼 남씨를 괴롭히지 않았어. 한동안은 남씨의 눈치를 보는 듯 했어. 그렇게 몇 년을 살았는데 평화롭게 지낸 것은 아니었어. 시어머니는 그 성질을 버리지 못했다오. 남씨가 40대 중반을 넘겼을 때 재혼할 기회가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깽판을 치는 바람에 모든 것을 망쳐버린 때가 있었어. 며느리가 재혼을 하면 자신은 빈털터리로 쫓겨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요. 어머니, 저 이대로는 못 살아요. 우리 제발 서로 놓아주고 각자 살아요. 제발 좀요. 자신의 인생이 시어머니로 인해서 망쳐지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어. 이 집은 어머니 살아계시는 동안은 달라고 안 할게요. 남씨가 시어머니에게 말하며 짐을 쌌어. 그런데 그쪽은 누구세요? 제 아들 못 보셨나요? 하지만 하늘의 장난일까? 떠나려는 남씨에게 시어머니는 이상한 소리를 하였어. 아줌마, 밥 좀 줘요. 남씨는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 그리고 생각했어. 전생에 무슨 모진 인연으로 얽혔는지 끝까지 내 발목을 잡는구나. 얼마 안 가 시어머니는 자주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었어. 아들도 못 낳는 것을 내가 며느리로 들여 잘해주었더니 시엠이 밥도 안 차리는 년. 너는 우리 아들 퇴근하면 가만두지 말라고 일러둘 테다. 저기요, 우리 아들 못 봤나요? 학교 끝나서 델러 갔더니 안 보여서요. 네가 우리 아들 잡아먹었구나. 내 아들 내놔라.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어. 곧 시어머니도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인지하게 되었어. 그러니 더욱더 며느리에게 매달리는 수밖에. 자신을 버리지 말라며 애원하는 시어머니에게 남씨는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어. 떠나진 않을게요. 그 대신 이제 더 이상 제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알았다. 고맙다. 그런 엄마의 결정을 남씨의 딸은 이해하지 못했어. 남씨 스스로도 자신을 모르겠으니 딸인들 어찌 알겠어. 그렇게 세월이 20년이나 흘러 지금에 이르렀어. 기저귀 풀지 말라고 몇 번 말해요? 손을 묶어놔야 정신을 차리지. 남씨의 호통에도 시어머니는 허공만을 바라보고 있었어. 또 한 번 똥칠하면 화장실에 가둬. 버릴 테니까 잘 들어요. 시어머니는 남씨가 잡아 끄는 대로 이리저리 휘둘렸어. 기저귀를 채우는 손에는 자비가 없었다오. 사고를 친 날에는 가끔 밥을 굶기기도 했고, 몸부림을 치면 노인을 내복만 입혀 잠시 마당으로 쫓아내기도 했어. 마을 사람들도 그런 남씨와 시어머니를 알고 있었다오. 어떤 이는 시어머니를 학대한다며 혀를 차기도 했지만 지난 20년간 똥기저귀 갈며 시어머니를 돌본 남씨에게 감히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어.
대부분은 남 씨를 욕하는 대신 효부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어. 요양원에도 보내지 않고 치매 환자를 직접 돌보는 것은 친부모라도 힘든 일임을 모두 알고 있으니 말이요. 사실 남 씨라고 그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니요. 차라리 요양원에 보내버리고 살면 마음이 편할까. 그런 시모는 정신을 완전히 놓기 전 눈물을 흘리며 남 씨에게 말했어. 애미야, 내가 죽을 때가 돼서야 처음으로 너에게 사과를 한다. 너에게 했던 말들, 행동들, 이제 와서 씻어버릴 수는 없겠지. 하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다. 이제 나에게 너밖에 남지 않으니 알겠다. 세상에 너처럼 착한 며느리가 없었는데 내가 어리석었어. 내 아들이 너무 소중해서 그랬다. 이해해다오. 하지만 그 한마디로 몇십 년의 세월을 보상할 수는 없었어. 남 씨는 이런 현실이 그리고 이런 시어머니가 치가 떨리게 증오스럽다가도 어쩔 땐 하늘이 자신에게 기회를 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 그동안 며느리를 박대한 시어머니에게서 자아를 빼앗고 복수할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말이요. 그리고 처음 시모가 정신줄을 완전히 놓았을 때 욕을 해도 밀어도 반항하지 못하는 시어머니에게 통쾌한 감정도 느꼈어. 하지만 이제는 무엇을 위해 자신이 시모를 데리고 살고 있는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했어. 미운정이라도 들은 것인지. 90세가 다 돼가는 노인네. 죽음까지는 자신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오. 하지만 자신이 결코 시어머니를 용서한 것은 아니었어. 아직도 그 마음엔 증오가 남아있었고 문득문득 젊은 날 그 시절이 떠오를 때면 시어머니에게 화풀이를 하기도 했어. 그러다 남 씨는 딸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어. 딸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소식이었어. 딸은 결혼하지 않고 홀로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직장도 그만둬야 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아졌다는 말에 남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 딸은 남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서울로 올라와서 자신을 돌봐달라는 딸. 남 씨는 순간 시어머니를 쳐다봤어. 야무지게 밥을 먹고 있는 시모를 잠시 응시하던 남 씨는 얼마 뒤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버스에 올랐어. 오랜만에 외출하는 시어머니는 신나 보였어. 한껏 들뜬 시어머니가 버스에 앉아 몸을 들썩거렸어. 남 씨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어. 어머니도 세상에서 당신 자식이 제일 소중했죠. 그래서 평생을 날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겠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내 딸이 소중해서 어머니를 버리러 가요. 하나밖에 없는 당신 아들도 하지 않았던 효도. 내가 이 정도로 했으면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해요. 누구도 나를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아가씨가 어머니를 모실지 아니면 요양원에 보낼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신경 안 쓰고 살 거예요. 만약 어머니가 버려진데도 평생 저를 괴롭힌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셔요. 그 집도 이제 팔아버릴 거고요. 그러면 다시는 어머니 보는 일 없을 테지요. 어머니 마지막 가는 길은 내가 못 봐줍니다. 그 정도로 평생 지긋지긋하게 보며 살았으면 충분하잖아요. 이제 놔줄 때도 됐지요. 시어머니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어떤 불안함을 느꼈는지 남 씨의 손을 꼭 잡아왔어. 남 씨는 버스에서 내려 신우이 집 앞에 섰어. 그리고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 나예요. 어머니 대문 앞에 두고 갑니다. 집에 있는 거 알고 있으니 나와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절 찾지 마세요. 신우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남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어. 그리고는 꼭 붙잡은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어. 시어머니가 남씨를 붙잡았지만 남씨는 끝내 밀어냈다오. 이어 대문 소리가 들렸고 남씨는 한 번 시어머니를 뒤돌아본 뒤에 사라졌다오. 그대들의 노후 삶은 평안하시오. 가족들과 함께 혹은 홀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이도 있고 외로이 쓸쓸한 삶을 살고 있는 이도 있을 것이오. 하지만 그런 이들도 누구나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 않소? 자유를 박탈당한 삶만큼 불행한 것은 없을 것이라오. 하지만 요양원에 있다고 꼭 불행하다고 할 수는 없어. 보호사의 손길이 필요한 노인들이 있고 부모를 요양원에 보냈어도 알뜰살뜰 챙기는 자식도 있을 것이요. 그러나 자식에게 잊혀진 부모라면 어떻소?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곳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심정이라면 어떻겠소? 그대들은 훗날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소? 어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이야기의 주인공 서씨는 79세가 되었어. 남편은 20년 전에 떠나보냈고 슬아엔 딸 하나, 아들 둘이 있어. 아들 둘은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고 남편이 죽고 서씨는 맞벌이하는 큰아들 부부를 위해 어린 손자를 봐주며 지냈어. 그런데 손자도 어느 정도 크니 더 이상 서씨의 도움은 필요가 없어지기도 했고 며느리와의 갈등이 깊어져 따로 나와 살게 되었다오. 그러다 딸이 5년 전에 이혼을 했고 그때부터 서씨는 딸과 함께 살고 있어. 서씨는 본의 아니게 딸의 의지에 살 수밖에 없었어. 아들 집에서 나와서도 조금씩 일을 해서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어. 자식들이 결혼할 때 모두 물려주어 경제 능력이 없기에 아들 둘에게는 한 달에 10만 원씩 용돈을 받고 생활비는 딸이 벌어온 돈으로 충당하였어. 그래서 서씨는 늘 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며 살았다오. 딸이 이혼하며 우울증을 앓았는데 늙은 부모까지 부양해야 하니 그 속이 말이 아닐 듯했어. 그런 딸을 보는 서씨의 마음은 더욱 문드러지는 듯했다오. 그러다 2년 전부터 서씨가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어. 그것은 서씨에게도 딸에게도 악몽과도 같았어. 어느 날부턴가 서씨는 날씨와 맞지 않는 엉뚱한 차림새로 나가기도 했고 집도 치우질 않아 늘 주변이 지저분해졌어. 간호사인 딸이 교대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들어왔을 때 난장판이 된 집안을 보며 울었어. 내 인연이 나를 굶겨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어느 날은 서씨가 딸의 머리채를 잡았어. 엄마, 왜 이래? 오늘 하루 종일 밥도 안 차리고 날 굶겼잖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방금 전에 먹었잖아. 우는 딸을 향해 서씨는 손가락질을 하며 나쁜 년 천벌받을 하며 욕을 하기도 했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고 제정신일 때가 훨씬 많았지만 얌전했던 평소 성격과는 다르게 기분이 들쑥날쑥했고 어머니 서씨는 서서히 기억을 지워갔어. 밤낮 없이 일하는 딸에게 그것은 지옥이었어. 일이 끝나도 엄마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기가 싫었고 자신의 삶을 더욱 비관하게 되었다오. 그렇게 지낸 것이 벌써 2년이었어. 어느 날 서씨가 멀쩡한 날이었어. 엄마, 내가 좀 알아봤는데 집이랑 가까운 곳에 시설 좋은 요양원이 있더라고. 거기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서씨는 벼락 맞은 기분이 들었어. 살면서
요양원이란 곳이 본인과 관련이 있을 거란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요. 머뭇거리는 서씨에게 딸이 말했어. 나는 일하느라 바쁘니까 엄마 밥도 제대로 못 챙겨주고 거기는 전문가들이 있잖아. 서씨는 두려운 마음이 앞섰어. 거기는 죽으러 가는 곳 아니냐? 서씨의 말에 딸이 잠시간 말을 잃었어. 노인들이 거기 들어가면 죽어야만 나올 수 있다던데. 딸은 펄쩍 뛰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요양원은 그런 데 아니야. 뉴스에 나오는 몇몇 요양원이 이상한 거지. 딸은 이런저런 설명을 하며 서씨를 설득하려 했지만 서씨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된 지 오래였어. 자신이 요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딸이 그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어. 너 힘들지 않게 할게. 그건 천천히 생각해 봤으면 한다. 결국 딸은 한숨을 쉬며 뒤돌아섰어. 서씨는 노력한다고는 했지만 그동안엔 노력을 안 해서 치매에 걸린 것은 아니지 않소. 날이 갈수록 증상은 더욱 심해졌어. 간호사인 딸은 교대 근무를 하며 바쁘게 살았어. 의사소통이 힘든 날이 많아졌고 어떤 날은 자신의 나이, 생일도 잊었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딸이 어머니에게 시간을 쏟아야 했고 서씨가 사고를 칠 때마다 딸은 괴로워했어. 그리고 나중엔 점점 서씨에게 싸늘해졌어. 그리고 딸의 심경이 변화하는 것은 서씨도 느끼고 있었어. 그러다 초저녁에 잠들었던 서씨는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말소리에 설핏 잠에서 깼어. 방문을 살짝 열어보자 딸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어.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큰오빠는 새언니가 싫어한다고 안 된다고 하는데. 둘째 아들과 통화를 하고 있는 듯 했어. 재산 물려준다니까 좋다고 엄마 모시겠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내쫓은 거잖아. 근데 오빠도 할 말 없어. 그래도 큰오빠는 잠깐이라도 엄마랑 같이 살았지. 오빠는 엄마 모신 적도 없잖아. 엄마 나이 이제 80이야.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몇 년 모시는 게 그렇게 힘들어? 자신의 죽음을 들먹이는 소리에 서씨의 심장이 덜컥했어. 애 대학 보내느라 돈이 없다고? 오빠도 결혼할 때 엄마한테 돈 받았잖아. 그러면 갚아야 될 거 아냐? 뭐? 그래. 나도 받은 게 있으니까 지금까지 엄마 모셨어.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하고 있는진 들리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좋은 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 분명했어. 그럼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나도 일하느라 바쁘고 힘들어. 엄마 이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 나만 자식이야? 너네는 왜 자식돌이를 안 하는데? 엄마 젊었을 때 실컷 이용해 먹더니 왜 나이 드니까 나한테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해? 서씨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어. 하지만 흥분한 말소리는 방문을 넘어 서씨의 귓가를 천둥처럼 때렸어. 다시 이부자리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다오. 자신이 나이만 먹은 애물단지가 되어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서씨는 50년 전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은 그 순간부터 평생을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어. 그 삶 속에서 서씨는 인간 서정순이 아닌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존재했다오. 그런데 그런 서씨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외면이었어. 서씨는 새벽 내 잠 못 이루었고 다음 날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해 종일 생각에 잠겨 앉아 있었어. 그런 그녀를 보며 딸은 혀를 찼어. 어떤 날은 화를 내고 어떤 날은 울고 어떤 날은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이 서씨가 늘 보이던 행동이었기에 오늘도 여느 때처럼 멀쩡한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오.
그러나 서씨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했어. 출근 준비를 마친 딸이 밥을 차리고 서씨에게 말했어. 엄마, 밥 먹어요. 서씨는 말이 없이 앉아 있었어. 밥 좀 드시라고요. 엄마, 아무런 반응이 없자 딸은 답답함에 가슴을 쳤어. 그래 놓고 밥 안 준다고 욕할 거잖아. 지금 얼른 먹으라고. 나 이제 출근해야 돼. 이렇게 실랑이 할 시간 없어. 소리치는 딸을 바라보지 않고 서씨는 눈물을 떨구었어. 지긋지긋해, 진짜. 내가 억지로 떠먹여주기라도 해야 돼?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는 거야? 딸은 어깨에 맸던 가방을 내려놓으며 주저앉았어. 그러곤 한참 말없이 고개 숙여 흐느꼈어. 엄마, 나도 숨 좀 쉬고 살자. 결혼에 실패했어도 나 아직 40대야. 내 남은 인생, 엄마 똥 치우며 살 생각하면 그냥 죽고 싶어. 서씨는 눈을 질끈 감았어. 자식 입에서 나 때문에 죽고 싶다는 소리까지 듣다니. 이래서는 서씨는 살아갈 이유가 없었어. 나 사는 게 정말 괴로워, 엄마. 나도 내 인생 좀 제대로 살고 싶어. 엎드려 오열하는 딸을 보며 서씨도 눈물을 훔쳤어. 딸은 곧 정신을 추슬러 출근을 했고 서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몸을 일으켜 집을 치우기 시작했어. 오랜만에 이렇게 또렷한 정신으로 있는 듯 했어. 거실과 서씨의 방, 딸의 방도 깨끗하게 닦아놓고 냉장고 정리, 화장실 청소까지. 하루 종일 걸려온 집안을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쓸고 닦았어. 그러자 어느덧 딸이 퇴근할 시간이 되었어. 딸은 신발을 벗다 집 상태를 보고 멈칫했어. 왔니? 고생했다. 분명 출근할 때까지만 해도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던 엄마가 너무나도 멀쩡하게 말을 거는 것에 놀랐어. 퇴근할 때면 늘 어떤 각오를 하고 들어와야 했었는데 오늘은 얼떨떨한 기분이었어. 서씨는 밥상 앞에 딸을 앉히고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었어. 어서 밥 먹어라. 둘은 오랜만에 편안히 앉아 함께 식사를 했다오. 딸이 다 먹고 숟가락을 놓자 서씨가 말했어. 엄마 때문에 힘들지? 그러자 딸이 울컥하며 고개를 숙였어. 우리 딸 고생하는 거 엄마가 다 알지. 내가 말이다. 꿈을 꾼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 안개 속에 있는 것 같고 그게 꿈이었는지 아니면 지금 이게 꿈인지 다 희미해서 분간이 잘 안 간다. 가끔은 네 이름도 얼른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 그건 서씨보다 딸이 더 잘 알고 있었어. 시도 때도 없이 딸에게 누구인지 묻게 된 지는 이미 몇 달 되었다오. 엄마가 돼서 자식을 보살펴줘야 하는데 오히려 짐이 될 수는 없지. 딸은 서씨가 무슨 말을 할지 짐작한 듯 고개를 퍼뜩 들어 어머니를 쳐다보았어. 요양원에 가련다. 그래야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지 않겠니? 내가 너무 무섭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 그곳에서도 다 잘 먹고 잘 살 텐데. 웃음 짓는 서씨를 보면서도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차마 잘 생각했다고 할 수도 없었고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수도 없는 처지였다오. 서씨도 삶에 지친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이것밖에는 없었어. 그리고 서씨는 요양원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아들들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어. 서씨는 요양원에 들어오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 그것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 서씨의 삶은 끝나지 않았어. 요양원에서의 서씨의 삶은 단조로웠어. 아침엔 일찍 식사를 하고 체조를 하는데
서씨는 정신이 있는 한 꼬박꼬박 참여했어. 그래야 활기차게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어. 그리고 점심을 먹고 TV를 보기도 했고, 저녁 식사는 이른 편이었는데 모든 일과가 5시 전에 끝이 났어. 그 다음부터는 멍하니 앉아 있거나 TV를 보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어. 가끔은 오전에 딸이 면회를 오기도 했어. 어떤 때는 서씨가 딸이나 아들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는데 다들 워낙 바쁘게 사는지라 한 번에 전화 연결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오.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걱정 안 해도 돼. 엄마는 지낼만해? 그래. 밥도 맛있고 사람들도 많아서 적적하진 않다. 다행이네. 근데 나 이제 출근해야 돼서 끊어야 돼. 미안. 아니다. 얼른 출근해. 몸 축나지 않게 건강 관리 잘하고. 알았어. 엄마도 잘 지내고 있어요. 시간 날 때 갈게. 그래. 알겠다. 한 번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면 그리움이 밀려왔어. 치매가 아니라 차라리 다른 큰 병에 걸린 것이었다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어. 그랬다면 적어도 내가 어디에 있을지는 내 맘대로 선택할 수 있지 않았겠어? 그래서 치매에 걸린 현실이 사무치게 괴로웠다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건너편 침대를 쓰는 치매 노인에 비해서 서씨는 무척 멀쩡한 편이어서 속으로 몰래 위안 삼기도 했어. 이런 나쁜 년! 왜 꼬집어? 건너편의 치매 노인이 보호사의 머리채를 쥐고 흔들었어. 보호사는 비명을 지르다 노인을 밀쳤고 침대에 부딪힌 노인은 죽는다며 소리를 질렀어. 내가 맞고만 있을 줄 알아? 이 노인네가 미치려면 곱게 미쳐. 노인이 다시 보호사에게 욕을 했고 보호사도 노인을 거칠게 다루었어. 서씨는 평소에도 둘이 자주 드자비질하는 것을 보았어. 노인도 중증 치매라 난폭하였고 보호사도 만만치 않게 손속이 거칠었어. 아무도 안 볼 때 노인을 때리는 것을 서씨가 목격한 적도 있었고 서씨에게도 결코 친절한 이는 아니었다오. 그리고 노인이 이렇게 난리칠 때면 진정제를 투여하곤 했어. 자식들의 동의를 받았다는데 누군가 찾아오는 건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오. 그에 비해서 서씨는 나은 처지라고 할 수 있었어. 자식들과 통화도 할 수 있었고 가끔이지만 면회를 오기도 했으니 말이요. 하지만 서씨도 치매 환자이기 때문에 보호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았고 그럴 때면 여지없이 거칠게 다뤄졌다오. 그래서 서씨는 노인이 짠했어. 치매에 걸리기 전에는 저런 취급받지 않고 잘 살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며 노인은 자식이 찾아와도 알아보지도 못하지만 자식들이 안 찾아온 지는 2년이 다 되어간다고 했어. 그런데 그런 노인은 늘 밥 먹을 때마다 숟가락을 들고 아들과 통화하는 신용을 했다오. 나는 이제 밥 먹으려는데 아들은 밥 먹었니? 때로는 다정하게 이야기하기도 했고 나 좀 집으로 데리고 가라. 우리 집에 가고 싶다. 때로는 울면서 애원하기도 했으며 이런 천하의 나쁜 놈! 너는 안 늙을 것 같냐? 몇 년 뒤에 여기에 네가 누워 있을 거다. 악담을 퍼붓기도 했어. 하지만 상상 속으로 통화하는 상대는 늘 노인의 아들이었다오. 서씨는 그런 노인을 보며 생각에 빠질 때가 많았어. 서씨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낳은 아이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놨으면 내 할 일은 다 했고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컸으면 자식도리를 다 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 서씨 본인도 부모를 제대로 봉양하지 못했는데 자식들에게만 나를 돌봐주길 바란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 아니겠어?
그래서 서 씨는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자 노력했어. 그것도 물론 정신이 있을 때 이야기이지만 말이요. 요양원 안에는 서 씨와 같은 치매 환자들이 많이 있었어. 하지만 치매에도 정도가 있어서 서 씨처럼 때때로 정신이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고, 아예 정신줄을 놓아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었어. 서 씨는 그런 이들은 이미 죽은 것이라고 생각했어. 다소 엉뚱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혼은 이미 저승에 갔는데, 육신이 혼을 따라가지 못해서 이승에서 육신만이 남아 삶을 흉내내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하기도 했어. 그러니 빈 껍데기뿐인 육신이 이승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하고 혼자만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듯 보이는 것 아니겠어. 서 씨는 그런 이들을 보며 생각했어. 저렇게 되기 전에 죽고 싶다. 서 씨 또한 때때로 기억이 희미해질 때가 있기에 나중엔 인지 능력이 모두 사라져 육신만 움직이는 빈 껍데기가 될까 두려웠어. 내가 누군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로 그저 숨 쉬는 것밖에 할 수 없다면 서 씨에게 그것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어. 그러한 때가 절대 오지 않길 바랬지만 그런 서 씨를 비웃듯 병증은 빠르게 서 씨를 집어삼켰어. 서 씨가 멀쩡한 정신으로 있는 시간은 점점 짧아졌어. 그러자 아들, 딸에게도 스스로 전화를 걸 수 없을 만큼 인지 능력이 떨어졌고, 아들, 딸은 면회를 와도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곤 서서히 발걸음을 끊게 되었다오. 어머니의 모습을 보기 괴로워서인지 더 이상 찾아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인지는 모르겠구려. 그때부터 서 씨는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늘 문가를 살폈어. 할머니, 왜 그러세요? 밖에 뭐가 있어요? 친절한 요양사가 물었어.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 딸이 온다고 했거든요. 요양사가 묻는 말에 서 씨가 설레는 목소리로 대답했어. 올 때가 됐는데. 오늘 퇴원하시게요? 서 씨의 딸이 오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맞장구 쳐주며 요양사가 대답했어. 그러자 서 씨가 먹던 밥 숟가락을 내려놓았어. 내 정신 좀 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네요. 짐을 싸놔야지. 그러고선 자리에서 일어나 이불을 곱게 개었어. 식사하고 하세요. 아니에요. 우리 딸 바빠요. 데리러 오면 얼른 따라가야 해요. 요양사는 안타까운 마음에 서 씨를 지켜보았어. 이런 모습을 보고도 놀라지 않는 것은 사실 서 씨가 이러는 것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었어. 수시로 그녀는 짐을 쌌다 풀었다 했어. 그리고는 늘 문가를 서성거리거나 기웃거렸어. 그리고 서 씨의 목에는 항상 아파트 카드키가 걸려 있었어. 그렇게 집에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다마다요. 왜 그렇게 집에 가고 싶으세요? 여기 계시면 저희가 밥도 다 챙겨드리고 하는데. 내 입으로 넘어가는 밥이 중요한가요? 내 새끼들 저 없으면 밥도 못 챙겨 먹어요. 얼른 가서 밥 차려줘야지. 다 식사하셨을 거예요. 할머니가 드셔야죠. 우리 딸이요. 내가 해준 된장국을 잘 먹어요. 그리고 우리 큰아들은 두부조림을 좋아하고요. 둘째 아들은 내가 해준 멸치볶음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대요. 가는 길에 장 봐다가 따뜻한 밥 해 먹이고 싶어요. 오늘 따님 안 오세요? 얼른 앉아서 식사 마저 하세요. 요양사가 서 씨의 팔을 이끌며 앉혔어. 아니에요. 우리 딸이 오기로 했는데 이상하다.
이제 다 나았으니깐 같이 살자고 했어요. 아마 차가 막히나 봐요.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요양사의 손을 잡으며 서씨가 인사했어. 요양사는 차마 더 이상 서씨를 말리지 못했어. 물론 잠시 뒤에 다른 요양사가 보고는 잔소리를 하며 서씨의 짐을 다시 풀었지만 말이요. 다음 날이 되자 서씨는 그 일을 까맣게 잊었어. 밥도 먹지 않고 약도 거부하고 난폭하게 굴자 하는 수 없이 서씨를 침대에 묶어놔야 했어. 무서워요. 집에 보내주세요.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풀어달라고 흐느꼈어. 내 딸이 올 거예요. 저 좀 풀어주세요. 딸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점점 발버둥이 심해지자 요양사가 말했어. 따님한테 한번 전화해봐야 할 것 같은데. 요즘 찾아오지도 않는데요, 뭘. 그래도 전화 한 통은 해봐야겠다. 여보세요. 네, 여기 요양원인데요. 어머님이 따님을 많이 찾으시네요. 딸은 말이 없었어. 오늘 유독 심하셔서 지금도 소리치시면서 따님을 찾으세요. 정신이 돌아오셨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럼 진정제 놔주세요. 아, 네. 별다른 소득 없이 전화를 끊었어.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서씨는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짐을 쌌어. 그것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서씨의 일상이었다오. 그리고 한 달 뒤 딸은 요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 서정수님이 오늘 새벽에 어머니 서씨의 사망 소식이었어.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만한 지병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딸과 아들들은 요양원을 추궁했어. 그러자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것 같다는 대답이 돌아왔어. 새벽 이른 시간, CCTV가 없는 비상구 계단이라 누구도 그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오. 병실에서 홀로 나가는 장면이 찍혔고 비상구 계단에서 떨어진 서씨. 떨어지기 전 계단 옆에 신발을 벗고 그 옆에 가지런히 종이를 놓아둔 것으로 보아선 스스로 몸을 던지신 것 같다는 이야기에 딸은 황망함을 감출 수 없었어. 정신없이 찾아간 딸과 아들들을 반기는 것은 하얀 천에 덮여 있는 어머니였어. 그중 누구도 어머니를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오. 그랬다면 지난 몇 달간 누구라도 찾아오지 않았겠어? 여기 서정수님 신발 옆에 이런 게 놓여 있었어요. 내밀어진 종이를 딸이 펼쳐보았어. 여러 날에 걸쳐서 쓴 듯 다른 펜으로 적힌 부분도 있었고 연필로 적힌 문장도 있었어. 편지인지 유서인지 첫 줄엔 자식들을 부르는 문장으로 시작되었어. 내 아들, 딸 보아라. 내가 언제 정신이 사라질지 모른다. 너희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고 갈까봐 무서워 연필을 들었다. 너희가 오지 않은 지 반년이 넘었구나. 어쩌면 그때가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후회가 된다. 그때 너희 얼굴을 머릿속에 새겨놓을걸. 손 한 번씩이라도 더 잡아볼걸. 기억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오늘은 문득 너희 어릴 때가 생각이 나서 반가웠다. 그때는 어려웠어도 행복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선택이 너희를 낳은 일이었단 걸. 니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부족한 엄마의 아들,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웠다. 엄마는 이제 소풍을 마치고 쉬러 가련다. 나중에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른 뒤에 다시 만나자.
그때는 좀 더 나은 엄마가 될 수 있겠지. 아프지 말고 밥 꼭 잘 챙겨 먹고 슬픈 일 없이 웃으며 살아라. 잘 있거라. 엄마가